제13장 외박귀 수레. 이튿날 아침인 월요일, 향을 뿌린 두개골을 가발 받침대로 이발소에 팔아버린 후 나는 나 자신과 친구의 숙박비를 친구가 준 돈으로 계산했다. 희죽희죽 웃던 여인숙 주인도 숙박객들도 나와 퀵해거 사이에 생겨난 갑작스러운 우정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도 재미있어 하는 듯 했다. 여인숙 주인의 황당무계한 이야기로 매우 혼이 났던 내가 바로 그 당사자와 다정해졌으니 놀라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우리는 바퀴가 하나 달린 손수레를 빌려 나의 초라한 여행 가방과 퀵해거의 헝겊으로 만든 자루와 해먹, 그리고 그 밖의 짐을 싣고 부둣가에 정박하고 있는 모스호라는 낸트킷 행 정기 종범선 쪽으로 걸어갔다. 우리가 함께 걸어가노라니 사람들이 헐끔헐끔 쳐다보았는데 그것은 퀵해거를 보는 게 아니었다. 이 거리 사람들은 퀵해거와 같은 식인종엔 익숙했다. 그와 내가 이렇게 친하게 걷고 있는 것이 신기했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들을 아랑곳 않고 번갈아 수레를 밀고 갔다. 퀵해거는 가끔 걸음을 멈추고 작살의 갈고리 집을 바로잡곤 했다. 나는 어째서 그런 귀찮은 물건을 육지에 들고 왔느냐, 포경선이라면 모두 작살이 비치되어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 말에 그는 대강 이렇게 대답했다. 나의 말도 지당하지만 자기는 이 작살에 특별한 애정이 있다. 그것은 이것이 생사를 건 맹렬한 싸움에서 몇 번이고 시험됐고 많은 고래의 심장 깊숙이 박혔던 일도 있어서 믿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농사꾼이나 풀을 베는 남자들이 농장주의 목장에 제 소유의 낫을 들고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퀵해거도 제 나름의 이유에서 자신의 작사를 좋아했던 것이다. 이 손에서 저 손으로 수레를 번갈아 밀고 가면서 그는 그가 처음 외바퀴 수레를 보았을 때의 우스운 이야기를 해주었다. 세그항에서의 일이었는데 선주가 그의 무거운 상자를 여관으로 운반하는 데 쓰라고 그것을 빌려주었던 모양이다. 그러나 그 용도를 모르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려고 사실은 어떻게 그 수레를 다루어야 할지 전혀 모르고 있었지만 퀵해거는 상자를 수레에 실은 다음 단단히 비끄러매고 수레째 어깨에 맨 채 부두를 걷기 시작했다. 저런 퀵해거, 그렇게까지 자네가 모르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지 않았을 거야. 모두가 웃지 않던가? 내가 말했다. 그러자 그는 또 다른 이야기를 했다. 그의 고향인 코코보코 섬 사람들은 혼례를 치를 때 어린 야자 열매의 향기로운 즙을 짜서 펀치 그릇 같은 색을 칠한 큰 호리병 박에 붓는데 이 그릇은 식을 올리는 매트 한복판에 가장 멋진 장식으로 놓이게 된다. 그런데 한 번은 어떤 커다란 상선이 코코보코에 기항했다. 그 선장은 어느 모로 보나 참으로 당당하고 선장치고는 꽤 예절을 차리는 신사였다. 설명이 되어 있네요. 그 선장이 퀵해거의 누이 동생, 곧 이제 10살을 갖는 꽃다운 공주의 혼례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그런데 결혼식에 참석한 손님들이 모두 신부의 대나무 오두막집에 모였을 때 이 선장도 안으로 들어가 대제관과 퀵해거의 아버지인 왕 사이에 놓인 펀치 그릇 앞 귀빈의 자리에 앉게 되었다. 그 섬의 사람들도 우리와 같이 식사 전에 기도를 하는데 퀵해거가 이야기한 바로는 그때 고개를 숙이고 접시를 내려다보는 우리들과는 달리 그들은 반대로 오리처럼 위를 올려다보며 모든 향연을 베풀어 주신 위대한 신을 우리로 본다고 했다. 기도가 끝나면 대제관은 아득한 태고쪽부터 섬에 전해 내려온 의식에 따라 잔치를 베푼다. 다시 말하면 그 성스러운 손가락을 그릇에 집어넣고 난 후 이 귀한 음료를 돌려 마신다는 것이다. 선장은 자기가 대제관 옆에 앉혀졌고 또 적어도 한 배의 선장이므로 대수롭지 않은 외로운 섬의 왕보다는 특히 그 집의 손님이기도 하므로 분명히 한층 위라고 생각하곤 의식을 흉내내서 침착하게 그 그릇에 손을 넣어 씻기 시작했다. 아마도 큼직한 손 씻는 그릇으로 생각한 모양이었다. 그래,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 우리가 웃지 않았겠나? 퀵해거가 말을 하였다. 드디어 뱃삭을 내고 짐을 맡긴 우리는 전기선에 올랐다. 배는 돛을 올리고 아크슈네트 강을 내려갔다. 한쪽으로는 뉴 베드포드의 거리가 청청히 솟아있고 얼음에 덮인 나무들이 맑게 갠 차가운 하늘에 반짝이고 있었다. 부두에는 수많은 통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온 세계를 두루 돌아다니던 포경선의 무리는 미동도 않고 나란히 쉬고 있었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목수며 통장이의 요란한 소리가 역청을 녹이는 불과 풍구 소리에 뒤섞여 새로운 항해가 시작되려는 것을 알리고 있었다.
더없이 위험한 원양 항해가 한 번 끝나면 두 번째 항해가 시작되고 두 번째가 끝나면 세 번째, 그것은 그렇게 영원히 계속된다. 이것이 끝도 없는, 아니 참을 수 없는 이 세상의 일상이다. 좀 더 멀리 나가자 바닷바람이 상쾌하게 불어오고 작은 모스호는 콧김 거친 망아지처럼 이 물에 세찬 물거품을 일으켰다. 나는 코를 벌렁거리며 이 거친 바다 공기를 얼마나 마음껏 들이켰는가. 돈을 내고 통행을 하는 저 육지의 땅이 얼마나 모멸스러운가. 비굴한 발 뒤꿈치와 발굽으로 상처투성이가 된 평범한 통행로, 그런 자취를 허용치 않는 이 광대무변한 바다를 찬양하기 위해 눈길을 돌리기로 하자. 이 물거품 있는 바다에서 퀵해거 또한 바다 공기를 마구 들이마시고 취한 듯 했다. 그 시커먼 콧구멍이 옆으로 벌어지고 뾰족하게 늘어선 이가 드러나 있었다. 우리는 나는 듯이 앞바다를 향해 달렸고 모스호는 술탄 앞에 엎드린 노예처럼 뱃머리를 물속에 넣었다 뺐다 하며 질풍 앞에 경의를 표했다. 배가 기울면 우리 두 사람도 뒹굴었다. 밧줄은 모두 철사줄처럼 우러대고 두 개의 높은 돛대는 폭풍을 맞고 서 있는 인디언 장성처럼 휘었다. 두 사람은 파도를 뒤집어 쓰고 있는 기움 돛대 가까이에 서서 이 어지러운 광경에 완전히 취해 있었기 때문에 잠시 동안은 풋내기 선원들의 집합 같은 다른 승객들의 조소에 찬 눈길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은 아무리 외양이 깨끗한 흑인이라도 백인보다 존귀하지 못하다고 생각했는지 우리가 이토록 다정한데 놀라고 있었다. 그 가운데는 들판에서 일하다 온 듯한 멍텅구리 같은 풋내기 촌놈들도 얼마간 섞여 있었다. 퀵해그는 등 뒤에서 놀리고 있던 그 풋내기들 중 하나를 붙잡았다. 저 촌놈이 이제 죽었구나 하고 나는 생각했다. 작사를 내려놓자 힘센 야만인은 그 젊은이의 팔을 움켜쥐더니 그야말로 불가사의한 민첩함과 힘으로 그를 공중으로 높이 집어던졌다. 그러자 그는 공중에서 한 바퀴 돌면서 엉덩이를 후려맞고는 숨이 거의 끊길 듯이 헐떡이며 간신히 내렸었다. 그 사이 퀵해그는 그에게서 등을 돌리고 도끼 파이프에 불을 붙이더니 내게 한 모금 빨기를 권하였다. 선장님, 선장님, 촌놈이 달래가며 외쳤다. 악마가 있습니다. 이봐, 여보게. 갈빗대처럼 비쩍 마른 선장이 성큼성큼 퀵해그 쪽으로 걸어왔다. 도대체 어쩔 작정으로 그런 짓을 하는 거야? 저 젊은이를 죽일 뻔했잖아. 그걸 모르나? 뭐라는 건가? 퀵해그는 조용히 내게로 돌아섰다. 자네가 저 사나이를 죽일 뻔했다는 거야. 나는 아직도 벌벌 떨고 있는 풋내기를 가리켰다. 죽인다고? 퀵해그는 그 문신투성이인 얼굴을 찌푸려 더없이 경멸하는 표정을 나타냈다. 하하하, 저놈은 작은 물고기야. 퀵해그는 작은 물고기는 죽이지 않아. 퀵해그는 큰 고래를 죽인다. 이봐, 선장이 고함을 쳤다. 이 식인종 놈, 만약 이 배 위에서 다시 그런 짓을 했다간 죽여버릴 테야. 조심해. 그런데 마침 그때 선장이 조심해야 할 일이 생겼다. 큰 돛이 무수한 힘으로 팽팽히 당겨지더니 찢어지고 거대한 돛대 가름대가 건들건들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뒷갑판 전부를 휩쓸고 만 것이다. 그 바람에 퀵해그에게 호된 꼴을 당한 그 사나이는 바다에 떨어졌다. 선원들은 모두 놀라 어쩔 줄 몰라 했지만 가름대를 붙잡아 멈추게 하는 것은 미친 짓에 지나지 않았다. 그것은 눈 깜짝할 새에 오른쪽 왼쪽으로 날아갔다가 되돌아오곤 해서 금방이라도 산산이 부서질 것 같았다. 아무도 손을 쓰지 못했고 손을 쓸 수도 없어 보였다. 갑판 위의 사람은 모두 이물로 뛰어가 미친 듯 날뛰는 고래의 아래턱과 같은 이 가름대를 그저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이렇듯 한참 넋이 빠져있을 때 퀵해그가 능숙하게 무릎 꿇고 아래 가름대와 통로 밑을 기어가는가 싶더니 곧 밧줄을 붙잡아 그 한 끝을 배전에 잡아매고 또 한 끝은 목동이 올가미를 마수에게 던지듯이 휘둘러 그의 머리 위로 날아오는 가름대에 걸자 다음 순간 가름대는 단단히 붙잡혀서 모두 무사할 수 있었다. 배가 순조롭게 바람을 안고 항해하게 되자 선원들은 고물의 보트를 벗겨 내리려고 했다. 이때 퀵해그가 우통을 벗어붙이고 그 옆에서 멋지게 포물선을 그리며 뛰어내렸다. 그는 3분여쯤 긴 팔을 똑바로 뻗치고 탄탄한 양 어깨를 번갈아 차가운 물거품 속에서 드러내며 개처럼 헤엄쳤다. 그러나 이 당당한 영광의 사나이를 지켜보는 동안에도 구조되어야 할 사나이는 보이지 않았다. 이 풋내기는 가라앉은 것이다. 퀵해그는 물에서 똑바로 튀어올라 한순간 주위를 둘러보고 그 상황을 판단하자마자 물속으로 잠수하여 모습을 감추었다. 그 후 2, 3분이 지나자 그는 다시 떠올랐는데
한쪽 팔로는 여전히 헤엄을 치면서 다른 쪽 팔에는 생명이 끊어진 듯한 사람을 안고 있었다. 보트는 곧 두 사람을 끌어올렸다. 그 가엾은 촌놈은 구조된 것이다. 선원들은 입을 모아 퀵해그를 칭찬하고 선장은 자기 잘못을 사과했다. 그때부터 줄곧 나는 마치 배 밑바닥에 달라붙은 조개처럼 퀵해그를 따랐다. 그랬다. 사랑하는 퀵해그가 마지막으로 잠수해서 다시는 못 떠오르게 된 그 순간까지. 저토록 태연할 수 있을까? 그는 인도 박애협회의 상패를 받을 만한 일을 했다고는 조금도 생각지 않은 듯한 태도였다. 소금기를 씻을 테니 맑은 물을 달라고 했을 뿐이다. 그러고 나서 마른 옷을 입자 파이프에 불을 붙이 물고 뱃전에 기대어 조용히 주위 사람들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세계는 서로 기대고 돕고 사는 거야. 우리 식인종들도 그리스도교 사람들을 도와야 해. 제14장 낸터킷. 그 후로 특별히 언급할 만한 일은 생기지 않았다. 기분 좋은 항해 끝에 우리는 무사히 낸터킷에 도착했다. 낸터킷, 지도를 꺼내 찾아보라. 어쩌면 그렇게도 세계의 외진 구석을 차지하고 또 얼마나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에디스턴 등대보다도 더 쓸쓸하게 서 있는가. 보라, 저것이다. 흙더미에 지나지 않은 작은 언덕과 굽이진 모래밭뿐이다. 배경도 없는 해안이다. 앞지 대신으로 쓰면 20년 안에 다 쓸 수도 없을 만큼의 모래다. 익살스러운 사람들은 저 섬에 대해 이렇게 말할 것이다. 곧 저곳에는 잡초라도 키워야 할 거야. 저절로는 나지 않을 테니까. 캐나다에서 은근퀴를 수입해 오지. 기름통에 공기 구멍을 틀어막을 마개까지도 바다 건너에서 사와야 할 거야. 낸터킷에서는 나무를 그리스도가 못 박힌 로마 시대의 십자가처럼 짊어지고 다닌다네. 그곳 사람들은 여름철에 햇빛을 막기 위해 집 앞에 독버섯을 심는다네. 풀잎이 한 잎 있으면 오아시스이고 하루 걸어서 잎이 셋 보이면 대초원이지. 모두 라플란드의 눈신 같은 모래신을 신고 있어. 한마디로 커다란 바위에 에워싸여 어디를 둘러보더라도 망망한 철저히 외떨어진 섬이지. 때로 집안의 의자며 테이블에 조그만 대합 조개가 바다 거북의 등에 올라탄 것처럼 붙어 있기도 하지. 그러나 이런 허황된 이야기들은 결국 낸터킷이 일리노이주에 속하지 않은 섬이라는 것을 알려줄 뿐이다. 이 섬이 어떻게 인디언에 의해 개척되었나 하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어보라. 전설은 이렇다. 옛날 독수리 한 마리가 뉴 잉글랜드의 바닷가에 내려와 어떤 인디언의 갓난 아기를 발톱으로 채어 달아났다. 부모는 울부짖으면서 그 아기가 바다 저쪽의 아득한 곳으로 사라져가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그 방향으로 쫓아가기로 결심했다. 통나무 배를 타고 위험한 항해를 한 끝에 그들의 섬을 발견했는데 거기에 상아로 만든 빈 상자 하나가 있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것은 불쌍한 인디언 아기의 해골이었다. 그러고 보면 이들 바닷가에서 태어난 낸터킷 주민들이 생활을 위해 바다로 나가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처음에 모래 속에서 개나 대합을 파냈다. 약간 대담해지자 더 멀리까지 가서 고등어 그물을 쳤다. 조금 더 요령이 생기자 보트를 타고 나가 대구를 잡았다. 결국에는 군함처럼 큰 배를 띄워 바다 세계를 쉴 새 없이 떠돌아다니며 탐험했다. 베링 해협에도 갔다. 지구의 모든 대양에서는 사계절 내내 저 산더미처럼 엄청나게 큰 것, 곧 대홍수 때 살아남은 생물 중에서 가장 강대한 것과의 싸움이 시작되었다. 저 불가사의한 힘이 잠재해 있는 히말라야 산과 같은 바다의 거대한 코끼리, 그 대담하고 흉포한 공격보다도 놀라서 어쩔 줄 모르는 그 순간의 표정이 더욱 무섭다는 괴물과 이리하여 바다의 은둔자인 벌거벗은 낸티켓 주민들은 누구 할 것 없이 이 바닷속의 개미 뚝에서 기어나와 저마다 알렉산더 대왕이 되어 바다의 세계를 유린하고 정복했다. 마치 그 해적 같은 새 강대국이 폴란드를 분할했듯이 대서양, 태평양, 인도양, 세 대양을 서로 나누어 가졌다. 아메리카는 그 텍사스주의 멕시코를 더하고 캐나다인 쿠바를 쌓아 올리렴. 영국은 인도를 정복하여 그 인도의 태양 아래서 화려한 영국 국기를 나부끼게 하는 것도 좋다. 그러나 이 지구의 3분의 2는 낸티켓 사람의 것이다. 그렇다. 바다는 그들의 것이다. 황제가 제국을 갖듯 그들은 바다를 갖고 있는 것이다. 다른 항해자는 다만 그곳을 지나가도록 허용될 뿐이다. 상선은 다리의 연장이고 군함은 물에 떠있는 성체에 지나지 않는다. 해적선이나 약탈선이 노상 강도처럼 바다를 어지럽히며 돌아다닌다 하더라도 바닥을 헤아릴 수 없는 바다 그 자체에서 생활의 양식을 구하지 않고
다른 배나 자기들과 같은 육지의 파편을 약탈하는 것일 뿐이었다. 낸터키 사람들만이 바다에서 살며 바다에서 쉬며 그들만이 성서의 말씀처럼 배를 타고 바다에 떠돌며 일을 하고 그곳을 그들의 밭으로 삼아 여기저기를 경작한다. 거기에 그들의 집이 있고 거기에 그들의 사업이 있으며 비록 노아의 대홍수가 중국의 수억이나 되는 민중을 모조리 휩쓸어 버린다 해도 그 사업을 방해할 수는 없을 것이다. 들궁이 초원에서 살듯 낸터키 사람들은 바다에서 산다. 그들은 파도 사이에 숨고 영양 사냥꾼들이 알프스를 오르듯 물길을 탄다. 몇 년간이나 육지를 모르다가 돌아와 보면 지구에 사는 사람이 달나라에 간 것처럼 낯선 세계로 다가온다. 육지를 잊은 갈매기가 해질녘에 날개를 접고 큰 파도 사이에 숨어서 잠들듯 낸터키 사람도 육지가 보이지 않는 망망한 바다에서 밤이 오면 돛을 감아 올리고 휴식을 취한다. 그 베개 밑에서 해상과 고래의 무리가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제15장 차우드. 밤이 꽤 이석해서야 작은 모스호는 무사히 항구에 정박했다. 퀵해그와 나는 무태 내렸다. 그날 해야 할 일이란 그저 저녁 식사와 잠자리를 찾는 일밖에 없었다. 물보라 여인숙의 주인은 자기 사촌인 호지어 허씨가 경영하는 트라이포트로 가보라고 했다. 그 집은 낸터키의 인류 여관 중의 하나이고 게다가 사촌 호지어 씨는 물보라 여인숙 주인은 그를 그렇게 불렀는데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사촌 호지어는 차우드 솜씨로 이름이 나 있다고 했다. 한마디로 트라이포트에서 맛보지 않고는 차우드에 대해서는 도저히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물보라 여인숙 주인이 알려준 방향으로는 우연의 누런 창고를 보고 걸어가서 하얀 교회가 좌연에 보이면 그것을 좌연으로 잡고 꺾어 걸어간다. 그러고 나서 우연으로 향하여 곧 세계가 있는 곳까지 가서 거기서 맨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물으면 누구라도 안다는 것이었다. 이 구불구불한 방향 때문에 몹시 헷갈렸다. 특히 처음에 출발할 때는 퀵해그가 우선 출발점인 누런 창고를 좌연에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나는 반대로 피트 코피는 우연이라 했다고 우겼기 때문에 더욱 그랬다. 그러나 어둠 속을 다소 방황하며 헤매기도 하고 이따금 고요한 집 대문을 두드려 길을 물어보기도 하면서 우리는 가까스로 아마도 거기가 확실한 듯한 장소에 다다랐다. 검정칠을 한 엄청나게 큰 나무 냄비 2개가 낡아 빠진 문 앞에 세워진 낡은 중간 돛대 꼭대기의 가름대에 걸려 있었다. 이 가름대에 갈라진 곳의 한쪽 끝이 잘려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 낡은 중간 돛대는 사뭇 교수대를 닮아 보였다. 아마도 틀림없이 그때 신경이 곤두서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인상을 받았겠지만 이 교수대를 지켜보고 있는 동안 어떤 막연한 불안감에 쫓기지 않을 수 없었다. 2갈래로 갈라져 있는 나무, 더욱이 2개가 세워져 있는 것을 보니 퀵해그의 것과 나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바라보는 동안 등골이 오싹해졌다. 불길한데 나는 생각했다. 내가 처음 포경 항구에 상륙해서 던 여관의 주인은 코핀이라는 사람이었다. 고래잡이들의 교회당에 들어갔더니 비석이 나를 노려보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교수대다. 게다가 괴물처럼 시커먼 냄비가 2개. 이것이야말로 지옥을 넌지시 암시하고 있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에서 퍼뜩 깨어나니 노란 겉옷에 노란 머리를 한 주근깨가 있는 여자가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여관 현관의 마치 충혈된 눈 같아 보이는 붉은빛의 침침한 등불이 흔들리는 아래에 서서 자색 양모 셔츠를 입은 사나이를 향해 마구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빨리 사라져버려. 그녀는 사나이에게 말했다. 우물거리면 쓸어내버릴 거야. 이봐 퀵해그. 나는 소근거렸다. 괜찮네. 허시의 마누랄세. 사정은 이랬다. 허시 씨는 외출 중이었지만 부인이 모든 일을 잘 처리해 가고 있었다. 저녁 식사와 잠자리를 마련해달라고 부탁하자 부인은 고함 지르는 것을 잠시 멈추고 우리를 조그마한 방으로 안내하더니 조금 전 사람들이 먹다 남긴 것을 치우지도 않은 테이블에 앉으라고 했다. 그러고는 우리들 쪽을 돌아보면서 대합인가요? 대구인가요? 하고 물었다. 대구란 게 뭐죠 아주머니? 나는 매우 예의 바르게 물어보았다. 대합으로 하시겠어요? 대구로 하시겠어요? 그 여인은 되풀이했다. 저녁 식사로 대합을요? 차가운 대합을 말하는 건가요 아주머니? 나는 말했다. 이번 겨울철엔 너무 차고 눅눅하지 않을까요 아주머니? 그러나 현관 입구에서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자색 셔츠의 남자를 다시 한번 야단치고 싶어서 안달이 난 부인은
대합이라는 말밖에는 못 들은 척 얼른 부엌으로 통하는 열린 문 앞으로 가더니 대합 둘 하고 고함을 치고 사라져버렸다. 퀵해거, 대합 하나씩으로 우리 저녁 식사가 될까? 그러나 부엌에서 흘러나오는 따끈하고 구수한 김이 우리들의 앞길을 아무래도 암담하리라는 예측을 뒤엎는 작용을 했다. 그리고 김이 무럭무럭 나는 차우더 요리가 나왔을 때 수수께끼는 훌륭하게 해결되었다. 아, 여러분 들어보시라. 그것은 개암 열매보다도 크지 않은 접이 많은 작은 대합으로 만들어졌는데 잘게 부순 비스켓과 잘게 썬 절인 돼지고기를 섞고 버터 맛을 충분히 들인 후 후추와 소금으로 충분히 간을 맞춘 것이었다. 추위에 떨며 배를 탄 탓으로 몹시 시장했는데 특히 퀵해그는 아주 좋아하는 생선 요리를 받아놓은 데다가 이 차우드는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것이었으므로 우리는 굶주린 사람처럼 눈 깜짝할 사이에 먹어치우고 말았다. 그러고 나서 잠시 몸을 피우면서 허씨 부인이 대합인가요 대구인가요? 라고 한 것을 생각해 보니 조금 더 위장을 시험해보고 싶어졌다. 나는 부엌문까지 걸어가서 목소리에 단단히 힘을 주고 대구 하고 외치고 자리로 돌아왔다. 곧 다시 맛있는 김이 솟고 전의 것과 좀 다른 냄새가 나는가 싶더니 잠시 후에 훌륭한 대구 차우드가 앞에 놓여졌다. 우리는 다시 먹어대기 시작했다. 나는 스스로 그릇을 휘젓다가 이것이 머리에 어떤 효과가 있을지가 궁금해졌다. 바보 같은 사람을 차우드 대가리라고 하던데 그건 무슨 바보 같은 말일까? 하고 생각했다. 이봐 퀵해거 조심하게 그릇 밑에 산 뱀장어라도 있을지 모르잖나. 작사를 잊진 않았겠지? 아무리 비린내가 난다지만 이 트라이포트만큼 비린내 나는 집도 없을 것이다. 여관 이름에 걸맞게 차우더의 김이 솟고 있지 않은 냄비가 없었다. 아침에도 차우더, 점심에도 차우더, 저녁에도 차우더. 나중에는 옷 속에서도 생선뼈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될 정도였다. 집 앞의 공터는 대합 껍데기로 깔려 있었다. 허씨 부인은 대구 등뼈 목걸이를 걸고 주인은 최고급의 상어 가죽으로 싼 장부를 갖고 있었다. 우유에서까지 생선 냄새가 풍겼다. 이전만은 나도 알 수가 없었는데 어느 날 아침 해안의 어선 사이를 산책할 때 허신의 얼룩소가 생선 부스러기를 먹으면서 어슬렁어슬렁 대구 대가리를 밟고 모래밭을 걷고 있는 것을 보고 수수께끼가 풀렸다. 저녁 식사가 끝나자 램프를 건네주며 부인은 잠자리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었다. 퀵해그가 앞장서서 사다리를 올려가려고 할 때 부인은 팔을 뻗치더니 작사를 이리 주세요. 이 집에서는 작사를 방에 들고 들어갈 수 없어요. 라고 말했다. 왜요? 진짜 고래잡이라면 작사를 안고 자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왜 안 되죠? 내가 말했다. 위험하니까요. 그녀가 말했다. 스틱스란 젊은이가 4년 반이나 걸려 고래기름 3통도 채 못 되는 보잘것없는 고래잡이를 하고 돌아와서는 뒤쪽 아래층 방에서 자다가 작살의 옆구리를 찔려 그날 밤 죽어버린 뒤로 말이에요. 우리 집에서는 그런 위험한 도구를 갖고 방에 들어가는 건 일절 거절해 왔어요. 그러니까 퀵해거 씨도 그 쇠붙이는 이리 내놓으세요. 내일 아침까지 맡아두겠어요. 그런데 당신들 내일 아침 식사는 대합으로 하겠어요? 대구로 하겠어요? 양쪽 다요. 내가 대답했다. 그리고 따로 구운 청어도 부탁하겠어. 제16장 배. 잠자리에서 우리는 내일의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나는 퀵해그가 한 다음과 같은 말에 놀라고 또한 적잖이 염려가 되었다. 그가 요조, 이것이 거의 조그만 금둥이 신의 이름이었다. 신의 이름이네요. 그가 요조와 열심히 의논한 바에 따르면 요조는 2번, 3번이나 그릇에 무슨 일이 있어도 둘이서 함께 항구에 있는 포경선을 찾아다니며 의논해서 배를 결정하려 들면 안 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는데 특히 요조가 바라는 것은 그것도 우리 2사람의 일을 걱정해서 하는 말이지만 오로지 나 혼자서 배를 선택하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신의 뜻에 의해 이미 배는 결정되어 있을 터이지만 만일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에게 맡겨두면 우연히 무언가에 부딪히듯 틀림없이 그 배를 만나게 된다고 했다. 그러니 나는 당분간 퀵해그의 생각을 하지 말고 그 배에 올라타야만 한다는 것이었다. 미처 말하는 것을 잊었지만 퀵해그는 어떤 일에 대해서도 요조의 판단과 놀라운 예언력이 영험을 나타낸다고 강하게 믿고 있었다. 그는 모든 경우에 그 자비로운 뜻을 이루지는 못하지만 삼라만상의 선의를 펼치고자 하는 일종의 신에게인 듯 상당한 존경심을 품고 요조를 대하고 있었다. 그런데 배의 선택에 관한 퀵해그의 그의 계획이라기보다 오히려 요조의 계획이라는 그것이 나는 영 마음에 들지 않았다. 나는 전부터 퀵해그의 분별이야말로
우리 두 사람의 운명을 맡기는데 가장 적당한 포경선을 찾아내 줄 것이라고 적잖이 믿고 있었다. 그러나 아무리 항의해 보아도 퀵해그는 꿈쩍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승낙하기로 했다. 그래서 그런 사소한 문제는 재빨리 해치워야 한다는 생각에서 앞뒤 가리지 않고 용기를 내서 이 일에 임할 각오를 했다. 이튿날 아침 좁고 답답한 방에 퀵해그와 요조를 남겨두고, 왜냐하면 그날은 퀵해그와 요조에겐 사순절이나 라마단의 단식일과 같은 날, 즉 단식과 참회와 기도를 드리는 날인 듯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어째서 그런지는 몇 번이나 연구를 해보았지만 그의 기도수와 39장으로 된 경문에 환하게 통달할 수 없었던 나로서는 알아낼 수 없었다. 아무튼 도끼, 파이프 외에는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고 있는 퀵해그와 휘생의 대패밥 불을 쬐고 있는 요조를 그대로 두고 나는 선창가로 나갔다. 한동안 헤매고 몇 번이고 닥치는 대로 물어보고 다닌 끝에 배 세 척이 3년간의 항해를 하려 한다는 것을 알았다. 곧 데블담호, 티투비트호, 피코트호가 그것이었다. 데블담이라는 이름의 내력은 잘 모른다. 티투비트란 뻔하다. 피코드는 독자들도 알겠지만 고대의 메데스 종족처럼 지금은 멸종해버린 매사추세츠 인디언 중의 유명한 한 종족 이름이다. 나는 데블담 호를 들여다보고 살피고 나서 티트비트 호로 달려가 살펴보고 마지막에 피코드 호의 갑판에 올라가 한동안 둘러보고는 이거야말로 우리가 탈 배라고 결정했다. 독자들도 젊었을 때에는 이상하게 생긴 배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배 밑이 네모진 돛배, 거대한 일본의 정크, 버트 상자 같은 갤리선 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배가 있다. 그러나 단언해도 좋지만 피코드 호만큼 보기 드물게 낡아빠진 배를 본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 배는 조그마한 구식배로서 새우발 같은 기묘한 모양을 하고 있었다. 사대양의 거센 태풍과 잔잔한 물결에 시달리고 단련되어 낡은 선체의 빛깔은 이집트와 시베리아를 돌아다니면서 싸운 프랑스의 척탄병 얼굴처럼 거무스름했다. 이물은 흰 수염이 난 노인처럼 공경심이 일개했다. 돛대는 처음 것이 폭풍에 부러져 바닷속에 떨어져 버린 뒤에 일본 해안 어딘가에서 벌채 왔다든가 하는데 고대 퀼런의 새 임금의 등뼈처럼 우뚝 서 있었다. 가판은 숭배하러 오는 순례자들로 닳고 울퉁불퉁해진 캔터베리 사원의 토마스 베케트 대주교가 살해된 보석과도 흡사했다. 그러나 이 고색 창년한 외관에 생소하면서도 기묘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는데 그것은 이 배가 반세기가 넘도록 종사한 억척스런 사업에서 연유되었다. 필레그 노선장이라고 하면 이 배의 1등 항해사로 오래 근무했고 그 후에는 제 소유의 다른 배를 지휘하다가 지금은 은퇴하여 이 피코드호의 선주 중 중요한 일원이 된 사람인데, 이 필레그란 사람이 1등 항해사 시절에 특이한 재료와 장식을 써서 지금과 같은 괴이한 분위기를 만들어냈는데 그 괴기함은 옛날의 해적왕 소킬 헤이크의 둥근 방패나 침대에 새겨진 조각 말고는 견줄 데가 없을 정도였다. 그 배는 목에 상아를 갈아 만든 장식품을 주렁주렁 늘어뜨린 야만적인 이디오피아 왕의 꾸밈새라고나 할 수 있었다. 참으로 박물관이나 놓일 만한 물건이었다. 적의 뼈로 위장하고 적을 뒤쫓는 식인종의 배 같았다. 판자를 대지 않고 확 트인 배째는 마치 긴 턱처럼 향유고래의 길고 날카로운 이로 장식되었고 이것은 배의 낡은 3대 밧줄을 동여매기 위해 핀 대신으로 쓰이고 있었다. 이 밧줄은 육지의 목재로 만든 활차가 아니라 바다의 상어로 만든 활차 위를 교묘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배의 신성한 조타 장치에도 회전축 같은 것을 우습게 여겨 구식의 손잡이를 붙여 놓았는데 이 손잡이는 수건의 적인 고래의 길고 좁다란 아래턱에서 잘라낸 기괴한 물건이었다. 키잡이가 폭풍 속에서 그 키 손잡이를 쥐고 조종할 때는 미친 듯이 날뛰는 말의 턱을 붙잡고 제어하는 타타르의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곤 했다. 품이 있는 배, 그러나 어쩐지 âm 울하기 이를 데 없는 배, 품위가 있는 것에는 언제나 약간의 âm 울한 기분이 감돌게 마련이다. 나는 뒤의 가판을 둘러보면서 항해에 데리고 가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려고 책임자 같은 사람을 찾아보았으나 한동안 아무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러나 큰 돛대 뒤에 세워진 텐트라기보다는 토인의 오두막 같은 기묘한 것이 눈에 띄었다. 항구에 들어왔을 때 임시로 세운 것 같았다. 높이가 10피트가량 되고 원추형으로 생겼는데 큰 참고래 턱 중앙의 가장 높은 부위에서 떼어낸 검고 잘 휘어지는 큰 뼈로 판자를 하여 만들어졌다. 그 판자들의 넓은 쪽에 미연한 끝부분을 갑판에 박고
둥근 원 모양을 이루게 한 뒤에 서로 포개지게끔 기울였는데 꼭대기에 이르러서는 술이 달린 첨탑 모양을 이루며 덤성덤성 난 술이 포토어타미족 노추장의 머리 위 깃털 장식처럼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었다. 세모진 입구가 배의 이물 쪽을 향해서 열려 있었으므로 안에 있는 사람은 전면의 광경을 한눈에 볼 수 있었다. 마침내 나는 그 기묘한 거처에서 몸을 반쯤 숨기고 있던 책임자인 듯한 사람을 발견했다. 정오였기 때문에 배의 일이 잠시 중단되어 일손을 놓고 휴식을 즐기고 있었다. 그는 옛날풍의 떡갈람 의자에 걸터 앉아 있었는데 이상 야릇한 조각이 더덕더덕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그 바닥은 천막에 쓴 것과 같은 탄력 있는 뼈를 단단히 엮어 만들었다. 내가 본 그 노인의 풍무에는 특별히 짚어 말할 정도의 색다른 점은 별로 없었다. 대부분의 선원들답게 햇빛에 그을러 근육과 뼈대가 늠름하고 퀘이크 교도식으로 만들어진 푸른색 선원복을 칭칭 두르고 있었다. 다만 눈 주위에 미세한 거미줄처럼 가느다란 주름이 얽혀 있었는데 그것은 그가 항상 폭풍 속을 항해하면서 끊임없이 바람이 불어오는 쪽을 응시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게 쳐다보려면 눈가의 근육을 팽팽하게 잡아당겨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눈의 주름은 얼굴을 찌푸릴 때에는 매우 유리하다. 피퀴도호의 선장이십니까? 나는 천막 입구로 다가서면서 말했다. 피퀴도호 선장이라면 당신 무언가 볼 일이라도 있어? 그가 되물었다. 배를 태워주었으면 합니다. 뭐? 배를 타고 싶다고? 당신 낸터키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다 망그러진 배를 타본 일이 있어? 아니요, 없습니다. 고래잡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데 그렇지? 네, 아무것도. 그렇지만 금방 익힐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선이라면 여러 번 타보았으니까요. 그래서 나는 상선 따위 말도 꺼내지 말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린 그만두시지. 다리를 조심하라고. 상선이 어떻다고 다시 찌끄려 된다면 엉덩이에서 그 다리를 하나 뽑아버릴 테니까. 상선에 탔었단 말이지. 참 상선에서 일했다고 무척 우쭐하는 모양이군 그래. 그런데 뭐라고? 고래잡이가 되고 싶다고? 응? 좀 수상하자는가? 해적질이라도 한 거 아닌가? 선장의 물건을 훔치고 도망쳐 온 게 아니냐 말이야. 바다에 나가면 고급 선원이라도 죽일 생각이 있는 건 아닌가? 그것은 전혀 터무니없는 말이라고 나는 반박했다. 그러는 가운데 나는 이 노선원도 퀘이크 교도같이 근엄한 여느 낸티크 사람처럼 반쯤 농담을 섞은 빈정거리는 말투를 핑계삼아 섬사람의 근성을 내보이고 또 케이프 코드나 바인야드에서 온 사람 외에는 전혀 식용하지 않음을 알았다. 그럼 무엇 때문에 고래를 쫓아가고 싶어졌다는 건가? 배에 태우느냐 안 태우느냐 하기 전에 그걸 알고 싶단 말이야. 그야 고래잡이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어서입니다. 그리고 세계를 알고 싶어졌습니다. 고래잡이를 알고 싶다고? 자넨 에이허브 이거 비참한 전사를 한 포악한 이스라엘 왕의 이름이랍니다. 에이허브 선장을 본 적이 있나? 에이허브 선장이라뇨? 그봐 그럴 줄 알았어. 에이허브 선장이란 바로 이 배의 선장이야. 실례했습니다. 난 선장과 이야기하고 있나 했습니다. 자네는 필레그 선장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필레그가 자네의 상대란 말일세 알겠나? 피코드의 항해 준비는 되었는지 선원들은 모였는지 이런 것을 빌데드 선장과 둘이 보살피고 있어. 우리는 이 배의 공동 소유자이자 공동 관리인이지. 아까 하던 이야기로 되돌아가세. 조금 전에 자네는 고래잡이의 맛을 알고 싶다고 했는데 고래잡이가 되면 다시 물러날 수 없도록 그게 어떤 것인지 보여주겠네. 자네 에이허브 선장을 보게나 다리가 하나밖에 없다네. 무슨 말입니까? 그럼 한쪽 다리를 고래에게라도 뺏겼나요? 고래에게 뺏겼느냐고? 젊은이 좀 더 이쪽으로 와. 보트를 가루로 만들어버린 그 괴물 같은 향유고래가 선장의 다리를 꿀꺽 삼키고 씹어서 이겨버렸단 말이야. 상대의 격렬함에 약간 겁을 먹고 또 그 마지막 외침에 담긴 침통함에 다소 움찔하게 내서나 나는 될 수 있는 대로 태연히 말했다. 하시는 말씀은 틀림없이 정말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이야기를 들은 것만으로는 그렇게 어떤 한마디만이 유난히 사납다는 것이 납득이 안 가는데요. 이봐 젊은이, 자네의 숨통은 좀 부드럽군 그래? 자네의 말은 조금도 거칠지 않군. 배를 탄 일이 있다는 건 정말인가? 선장님,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4번이나 집어치워 그런 상선인이 뭐냐 하는 말은 내 귀에 들리지 않게 하라고 하지 않던가. 내 분통을 터뜨리지 마라. 서로 터놓고 얘기해보지.
고래잡이란 게 어떤 건지 잠시 가르쳐 주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좋아질 것 같은가? 그렇습니다. 좋아. 자넨 상고래의 목덜미에 작사를 찌르고 그놈에게 올라탈 수 있겠나? 즉시 대답해. 무슨 일이 있어도 그래야 한다면 그 밖에 어쩔 도리가 없다면 하겠습니다. 그런 일은 없겠죠. 됐어. 그리고 자네는 고래잡이의 맛을 톡톡히 알고 싶어 배를 타겠다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도 알고 싶다고 했겠다. 그러면 말이야, 잠깐 이물로 뛰어가서 바람이 불어오는 쪽을 들여다보게나. 그러고 나서 돌아와 무엇이 보였는지 말해보게. 잠시 동안은 이 명령을 농담으로 받아들여야 할지 진지하게 들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워서 나는 적잖이 당황했다. 그러나 필레그 선장은 온통 까마귀 발자국 같은 눈꼬리의 주름을 모아 얼굴을 잔뜩 찌푸리고 나를 몰아세웠다. 바람이 불어오는 쪽의 이물로 가서 둘러보니 배는 밀물에 닻을 내리고 흔들리면서 비스듬히 기울어진 채 넓은 바다 쪽으로 이물을 돌리려 하고 있었다. 눈앞에 망망대해가 펼쳐졌지만 매우 단조롭고 섬뜩하여 무엇 하나 눈을 즐겁게 하는 것은 없었다. 그래 어떻든가? 돌아오자 필레그가 물었다. 무엇이 보였는가? 별로 아무것도. 나는 대답했다. 바닷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수평선이 매우 넓게 보였습니다. 어쩐지 질풍이 몰아칠 듯합니다. 좋아, 그래. 세상 구경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지? 케이프온을 돌면 좀 더 무언가가 보이리라고 생각하나? 어때? 지금 있는 데서 세상이 보이지 않느냐 말이야. 나는 약간 머뭇거렸다. 그러나 고래잡이는 나가야 한다. 나가고 싶다. 게다가 피코드는 꽤 좋은 배, 아니 가장 훌륭한 배라고 생각한다는 등등의 말을 필레그 앞에서 되풀이했다. 나의 결심이 굳은 것을 보자 그는 나를 태워주겠다고 했다. 그러면 자네는 즉시 서류에 이름을 써넣는 게 좋겠군. 그가 덧붙여 말했다. 그러고 나서 이쪽으로 와 하면서 갑판 아래의 선실로 안내했다. 고물의 가름대에 깜짝 놀랄 정도로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 걸터 앉아 있었다. 이 사람이 필레그 선장과 함께 이 배의 대주주인 빌데드 선장이었다. 그 밖의 주는 이런 항구에서 흔히 보게 되는 늙은 연금 수령자, 그 과부, 아버지 없는 아이들 또는 보호자가 달려있는 미성년자 등에게 분산되어 있는데 그 몫은 저마다 제목 끝부분이나 판자 조각 한두 개나 배못 정도의 값에 해당할 만큼 미미하였다. 낸터키 사람들은 육지 사람들이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주의 채권에 투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포경선에 투자한다. 그런데 빌데드도 필레그나 대부분의 낸터키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퀘이크 교도였다. 이 섬에 원래 뿌리내린 교파가 퀘이크파인지라 이 섬의 주민들은 대체로 오늘날까지도 퀘이크파의 특색을 독특한 방식으로 지니고 있는데 이것은 이질적인 요소들에 의해 다양하고 변칙적인 형태로 변화되어 왔다. 그래서 이들 퀘이크 교도들 중에서 아주 잔인한 선원이나 고래잡이들이 드러나온다. 곧 그들은 전투적인 퀘이크이자 복수심에 불타는 퀘이크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는 이런 사나이들도 나온다. 그들은 이 섬의 두드러진 습관으로서 성서 속 인물의 이름이 붙여졌으며 어린 시절에는 퀘이크 교식으로 엄숙하고 극적인 그대 같은 말을 자연스레 흡수하였고 유년기가 끝나면 계속되는 대담하고 모험적인 생활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의 특성에 덧붙여 스칸디나비아 해적왕이나 설화적인 이교도 로마 사람에 못지않은 난폭하고 성급한 성격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자질이 뛰어난 능력을 지닌 사람 속에서 원만한 지성, 사려 깊은 감성과 더불어 조화를 이룬다면 또한 그들이 절해의 기나긴 밤 동안 이 북쪽에서는 보이지도 않는 별자리 아래 불침범을 쓰면서 그 고요한 단절 속에서 인습의 굴레를 벗어나 홀로 사색하는 정신을 기른다면 또 그 순수한 처녀의 가슴으로 대자연의 온갖 화평한 인상과 거친 인상을 받아들이고 우연의 도움을 받아 그 짓을 모르는 그 가슴으로 대담하고 고결한 언어를 익히게 된다면 그들은 이런 사람은 전 국민 가운데 한 사람 나올까 말까 하는데 그들은 결국에는 위대한 인물이 되고 숭고한 비극의 주인공이 된다. 또한 그가 태어난 천성에 의해서인지 또는 환경에 의해서인지 그 본성의 밑바닥에 약간 고집스럽고 오만한 병적 자질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연극적으로 이것을 고찰한다면 그를 비난할 수 없다. 비극적으로 위대한 인물이란 모두 일종의 병적인 기질을 통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젊고 큰 뜻을 품은 사람들이여, 인간의 위대함이란 병에 지나지 않음을 기억해두라. 그러나 아직 그런 인물을 이 이야기 속에서는 만나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참으로 독특하기는 하지만
퀘이크 교도의 일면이 처한 환경에 따라 다소 변화된 그런 특유한 밖에 만나지 못했다. 필레그 선장과 같이 빌데드 선장도 은퇴한 유복한 고래잡이이다. 그러나 필레그 선장이 이른바 심각한 문제 같은 것은 돌보지도 않고 그런 문제 따위만큼 바보 같은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비해 빌데드 선장은 낸트킷 퀘이크의 엄격한 가르침을 받은 데다 오랫동안 계속된 바다 생활로 인해 케이프온 저쪽 섬들의 벌거숭이들의 모습에도 전혀 마음의 동요를 일으키지 않았고 조끼의 주름 하나 흐트러지지 않았다. 그토록 흔들림 없는 사람이라 해도 빌데드 선장에게는 일관성 같은 것이 부족했다. 그 자신의 양심에 따라 육지에서는 침략자에 대해서조차 무기 잡기를 거부할 정도였지만 바다라면 대서양이건 태평양이건 가리지 않고 침략했다. 또 피를 흘리는 일에는 맹세코 반대하면서도 그 딱딱한 옷차림으로 산 같은 고래에게서 파낸 피의 양은 엄청났다. 이 경건한 빌데드는 날마다 저녁 낮이면 깊은 회상에 잠기는데 그러한 차이를 어떻게 융화시키는지 나로서는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그것이 그다지 마음에 걸리지 않았던 것은 사실인 듯 했고 오래전부터 인간의 종교와 세상 일은 별개의 것이라는 현명하고 분별 있는 결론에 도달해 있었던 것 같다. 이 세상은 배당을 지불하는 곳이다. 이루 말할 수 없이 칙칙한 색의 짧은 옷을 입던 선실급사로 출발하여 모닝코트와 비슷한 조끼를 입은 작살잡이가 되고 그 후로 보트장, 1등 항해사, 선장을 거쳐 선주가 된 빌데드는 앞에서도 잠깐 말했듯이 예순이란 나이에 현역에서 완전히 물러나 모험으로 가득 찬 경력의 종지부를 찍고 이제 그동안 벌어들인 돈을 갖고 조용히 여생을 즐기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미안한 일이지만 빌데드는 어쩔 수 없는 고집불통 늙은이이고 배에서는 몰인정하고 잔혹한 우두머리였다는 평판이 나 있었다. 나는 낸트킷에서 그에 관한 묘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는 카테가트 해협으로 가는 포경선을 인솔하고 있을 때의 일이었다. 항구로 돌아왔을 때 선원들은 거의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육지의 병원에 기진맥진하여 옮겨졌다는 것이다. 신심이 깊은 사람으로서는 특히 퀘이크 교도로서는 아무리 너그럽게 생각한다고 해도 혹독한 사람이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도 아랫사람에게 욕을 한 적은 없었지만 사정없이 혹사시켜 일하도록 만드는 능력은 대단했다. 빌데드가 1등 항해사이던 시절 그 옅은 갈색의 눈빛으로 가만히 주시하는 것을 보면 몹시 초조해져서 망치건 쇠꼬챙이건 무엇이든 닥치는 대로 움켜쥐고 미친 듯이 일에 덤벼들지 않고는 배길 수 없었다고 한다. 빈들거리거나 게으른 근성 따위는 그의 앞에서는 모두 사라져버렸다. 그의 육체 자체가 그 공리정신의 정확한 표상이었다. 키가 크고 깡마른 몸에는 필요 이상의 군살은 조금도 없었으며 필요 이상의 것이라곤 수염 하나도 없었다. 굳이 있다고 한다면 그의 책넓은 헌 모자의 보풀하기처럼 부드러운 수염이 턱에 나 있는 정도였다. 내가 필레그 선장에게 이끌려 선장실로 내려갈 때 가름대에 앉아있던 사람은 바로 이런 인물이었다. 갑판과 갑판 사이의 공간은 좁았다. 그런데 바로 거기에 늙은 빌데드가 꼿꼿이 앉아 있었다. 절대로 길에 앉지 않고 언제나 그런 자세로 앉는 것은 코트 자락이 구겨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차양이 넓은 모자는 옆에 놓여 있었고 다리는 굳어버린 것처럼 포개고 색이 바랜 옷을 단정하게 턱 밑까지 단추를 채우고 코에 안경을 걸치고 큼직한 책을 읽는 데 열중하고 있었다. 빌데드, 필레그 선장이 그를 불렀다. 또 책을 읽는군. 응? 빌데드, 내 눈이 잘못되지 않았다면 자네는 30년 동안이나 성서를 연구하고 있네. 어디까지 읽었나 빌데드? 빌데드는 오랜 항해 친구에게서 이처럼 신을 못 오가는 말을 듣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는지 그의 불경스러운 태도에는 아랑곳 없이 조용히 눈을 들었다가 나를 보자 다시 필레그에게로 미심쩍은 듯 눈길을 돌렸다. 써달라는 거야 빌데드. 필레그가 말했다. 배를 타고 싶다는군. 그런가? 빌데드는 나를 돌아보며 텅 빈 소리로 말했다. 그러합니다. 나도 무의식적으로 이 퀘이크 교도의 말투로 대답했다. 빌데드, 이 사람을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 필레그가 물었다. 괜찮겠구먼. 나를 훑어보며 그렇게 말하고는 들릴만하게 중얼거리며 다시 책을 읽기 시작했다. 오랜 선원 시절부터의 친구인 이 말 많은 필레그를 상대하는 태도가 이렇다면 빌데드는 천하에 다시 없는 괴팍한 퀘이크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입 밖에는 내지 않고 조심스럽게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때 필레그가 우악스럽게 상자를 열고 배의 서류를 꺼내어 펜과 잉크를 내 앞에 놓고 나서 조그만 테이블에 앉았다. 어떤 조건으로 이 항해에 가담할 것인지 이제는 결심을 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다.
포경업에서는 급료를 주지 않는다는 것은 미리부터 알고 있었다. 선원들은 물론 선장까지 포함해서 이익의 몇 분의 1인가를 배당받는데 그 배당은 배의 선원들 각자가 맡은 일의 중요도에 비례했다. 고래잡이에서는 풋내기에 지나지 않는 처지이고 보면 나의 배당이 클 리가 없다고 각오는 했다. 그래도 바다엔 익숙했고 배를 조종할 수도 있었고 밧줄 있는 일이건 무엇이건 할 수 있음을 생각하면 여러 가지 것들로 미루어 적어도 275번 배당, 다시 말해서 항해의 순이익이 얼마가량이 되든 그 275분의 1은 받아야만 했다. 275번 배당이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작은 배당이라 하겠지만 그러나 없는 것보다는 낫지 않은가? 게다가 만일 운이 좋으면 3년간 한 푼도 내지 않고 배를 타며 쇠고기가 빠지지 않는 식사를 할 수 있는 데다 그동안 포경 작업으로 달아버리게 될 옷값 정도는 어떻게든 벌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방법으로 그만의 재물을 벌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랬다. 진실로 열악한 방법이었다. 그러나 나는 원래 그만의 재물 따위에 대해서는 조금도 관심이 없는 사람이니 이 현세라는 내운의 무시무시한 간판이 걸린 집에 묵고 있어도 먹고 자게만 해준다면 충분히 만족할 터였다. 아무튼 내가 생각한 바로는 275번이라면 공평하다고 할 만했다. 그러나 어깨로 딱 벌어진 나니까 200번이라고 해도 놀랄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익 배당을 받을 수 있을지 어떨지에 대해서는 다소 불안했다. 다음과 같은 일 때문이었다. 육지에서 필레그 선장과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오랜 친구인 빌데드 선장에 대해서 듣기로는 이 두 사람은 피코도 제1의 소유주이고 다른 소주주들은 이 배의 사무 관리를 모두 그들에게 맡겨버렸다고 했다. 그리고 저 인색한 빌데드 노인이 선원을 고용하는 일에 대해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는 것은 지금 그가 마치 자기 집 난로가에라도 앉아있는 것 같은 피코드의 선장실에 앉아서 성서를 읽고 있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었다. 빌레그가 몇 번이나 주머니 칼로 펜을 고치려고 헛수고를 하고 있던 그때도 빌데드 노인은 이 일에는 적지 않은 관계가 있는 사람이면서도 어이없게도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땅에서는 좀 먹거나 하면서 성서 속의 문구만 혼자 중얼거리고 있었다. 여보게 빌데드 선장, 빌레그가 가로막았다. 어떤가? 이 젊은이의 배당을 어느 정도로 할까? 좋도록 하게나. 음침한 목소리로 말했다. 777번이라면 너무 많을 것도 없겠지. 좀 먹거나 녹이 쓸어 못 쓰게 되면 배당, 그게 배당이란 말인가? 777번이라니. 저 빌데드 영감, 나에게 이 땅에 재물을 쌓지 말라. 이곳에서는 좀 먹고 녹이 쓸어 못 쓰게 된다고 하는 거였군? 하기에 777이라면 꽤 엄청난 숫자니까 육지 사람이라면 슬쩍 속일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조금이라도 생각해보면 777이 아무리 큰 숫자라 해도 거기에 번째 자를 붙이면 스페인 거마 777개와 영국의 옛 동전 1파딩의 777분의 1과 어느 쪽이 크냐 하는 계산으로 속이려 드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당시에 나는 이런 생각에 잠겨 있었다. 아무리 뭐라 해도 너무 심해 빌데드. 빌레그가 소리쳤다. 자넨 이 젊은이를 속이려는 속셈은 아니겠지. 좀 더 주어야 해. 777번. 빌데드는 눈을 쳐들지도 않고 되풀이해 말하고 계속 중얼거렸다.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 나는 300번으로 결정하려고 하는데 빌레그가 말했다. 이봐 빌데드 300번 말일세. 빌데드는 성서를 놓고 엄숙하게 빌레그 쪽을 보았다. 빌레그 선장, 자네의 마음은 너그럽네만 이 배의 다른 선주들에 대한 의무라는 것도 생각해 주어야 하네. 과부나 고아 같은 많은 사람들을 말일세. 만약 이 젊은이의 배당을 분별 없이 너무 많이 주면 그 과부나 고아 빵을 빼앗는 게 되네. 빌레그 선장 777번이야. 이봐 빌데드. 빌레그는 고함을 주고 벌떡 일어나 선실 내부를 삐걱거리며 걸어다녔다. 빌데드, 웬만큼 해두게. 이런 일에 자네가 하는 말을 들어왔더라면 지금쯤 내 양심은 케이프혼을 회항하는 어떤 큰 배라도 가라앉혀 버릴 만큼 무겁게 내리 눌려졌을 걸세. 빌레그 선장, 빌데드는 다시 차분했다. 자네의 양심이 한 길 정도로 깊은지 10길 정도로 깊은지 나는 모르네. 그러나 자네는 아직 회개하지 않은 몸이니까 그 양심은 물이 새는 게 아닌가 하고 걱정이 돼서 견딜 수 없네. 마지막에는 몸까지도 가라앉아서 불꽃 튀는 지옥으로 떨어지지는 않을까 하고 말일세. 빌레그 선장. 불타는 지옥? 불타는 지옥이라고. 이봐, 자네 나를 모욕할 셈이군. 이젠 정말 참을 수 없어. 너무 무시하지 말란 말이야. 남을 지옥으로 떨어지라니. 그야말로 지옥감이군. 그래? 제기랄 괘씸하군. 빌데드, 어디 다시 한번 내게 말해보게. 분통이 터지는군. 나는
나는 그래 산양을 털도 뿔도 뽑지 않고 통째로 삼켜버리겠어. 신앙 있는 채 하는 우중충한 얼굴에 쓸모없는 놈 나가버려. 냉큼 나가버리란 말이야. 필레그가 이렇게 고함을 치면서 빌데드에게 덤벼들자 이때 빌데드는 놀라우리만큼 민첩하게 몸을 비껴서 미끄러지듯 달아나 버렸다. 나는 배의 대표 책임자들 사이에 벌어지는 무시무시한 싸움에 기겁하여 이런 괴상한 선주와 응성한 통솔자의 배에 타고자 하는 생각이 반쯤 없어졌다. 그래서 필렉의 분노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빌데드에게 도망갈 길을 터주고자 문 옆으로 비껴섰다. 그런데 놀랍게도 빌데드는 다시 가름대에 아주 조용히 걸터앉았는데 달아나리는 생각은 조금도 없는 눈치였다. 회개하지 않는 필레그와 그의 행동에 익숙해 있었던 모양이다. 한편 필레그는 노여움을 토해버리자 이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는 표정으로 어린 양처럼 앉아서 다만 가느다란 떨림 속에 흥분의 여운을 간직하고 있을 뿐이었다. 휴, 잠시 후 필레그가 휘파람을 불었다. 아마 질풍은 바람 쪽으로 방향을 잡은 모양이군. 빌데드, 자네는 창을 뾰족하게 가는데 명수였지? 어디 펜을 고쳐주지 않겠나? 내 칼을 숫돌에 갈아야겠는걸? 빌데드, 고맙네. 그런데 젊은이 이스마일이라고 했던가? 그런데 말일세, 이스마일, 자넨 300번 배당으로 배를 타는 게 좋겠어. 빌레그 선장님, 나는 말했다. 또 한 사람 배를 타고 싶어하는 친구가 있습니다만 내일 데리고 와도 상관없겠습니까? 그래, 빌레그가 말했다. 데리고 오면 만나보시나. 그 사람의 배당은 어떻게 할 셈인가? 빌데드는 열심히 읽던 성서에서 눈을 떼면서 불만스럽게 말했다. 그런 것은 걱정할 거 없네, 빌데드. 빌레그는 이렇게 말하고 나를 쳐다보았다. 고래를 잡아본 사람인가? 수없이 많이 잡아본 사람입니다, 빌레그 선장. 좋아, 그렇다면 데리고 오게. 이래하여 나는 서류에다 서명한 후 배에서 내렸다. 오늘 아침에 일은 잘 되었을 뿐 아니라 이 피코도야말로 퀵해거와 나를 저 멀리 케이프타운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요조가 마련한 배임에 틀림없는 확신이 들었다. 그러나 얼마쯤 가다가 이번 항해의 선장을 아직 보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퍼뜩 들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 포경선이란 완전히 준비를 갖추고 선원들을 태운 뒤에야 선장이 비로소 나타나서 지휘를 하는 모양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항해는 장기간에 걸치는 일이 많고 고국에 상륙하는 기간은 아주 짧으므로 선장에게 가족이 있다든지 그 밖에 마음에 쓸 일이 있다든가 할 때는 정박 중인 배에 대해 그다지 상관하지 않고 완전히 출범할 준비가 될 때까지는 선주들에게 일임한다. 그러나 그렇다 해도 돌이킬 수 없게 되기 전에 몸을 맡길 상대를 보아두는 편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되돌아와서 필레그 선장에게 다가가 에이허브 선장은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다. 뭐 때문에 자넨 에이허브 선장을 만나고 싶어 하는 건가? 괜찮네. 자넨 이 배에 타는 거니까. 그야 그렇지만 만나 뵙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안 될 걸세. 어쩐 일인지 나도 잘 모르네만 집안에 꾹 박혀 있다네. 앓는 것 같지도 않지만 글쎄 그런지도 모르지. 아니 정말은 병이 아니야. 그러나 정상이라고 할 수도 없지. 아무튼 젊은이 그 사람은 나조차도 그다지 만나려 들지 않으니까 자네는 더욱 만나지 않을 걸세. 에이허브 선장을 괴상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좋은 사람이지. 자네도 아주 좋아할 걸세. 걱정 없네. 걱정 없어. 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훌륭하고도 숭고한 사람이야. 말은 적지만 말을 하기 시작하면 귀를 기울이게 하는 사람이지. 이봐, 자네도 알아두는 게 좋을 걸세만 그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식인종들 속에도 들어갔고 대학교에도 다닌 일이 있었던 사람이지. 바다의 신비보다도 더 깊은 것을 알고 있고 고래보다도 더 강하고 무서운 적을 향해서는 불같은 창을 휘둘러 왔어. 그 사람의 창, 우리 섬에서도 그토록 세고 확실한 창은 없을걸? 아니 빌데드 선장 따위와는 다르단 말이야. 아니 필레그 선장과도 달라. 그야말로 에이허브지. 옛날에 에이허브는 임금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겠지. 아주 나쁜 임금이었어요. 그 나쁜 임금이 살해됐을 때 개조차 그 피를 핥지 않았지요. 이건 성경 열왕기상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봐, 이리 잠깐만 오게. 이리로. 필레그 눈에 심상치 않은 빛이 보여서 나는 깜짝 놀랐다. 이봐. 피코드 위에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야. 어디에서도 말하지 말게. 에이허브 선장 그 스스로가 그 이름을 붙인 게 아니야. 미친 사람 같던 과부 어머니가 어리석고 무식하여 멋대로 붙인 거라네. 그가 만 1살이 되었을 때 세상을 떠났지. 게이헤드에 사는 티스티그라는 인디언 노파가 한 말에 의하면 그 이름은 예언이 되어 있었다는 거야. 아니, 노파 같은 말을 하는 바보 친구들이 더 있는 모양이야. 그러나 자네에게 말해두겠네만 그런 말은 모두 거짓말일세. 나는 훨씬 옛날에 항해사로서 함께 배를 탄 일이 있어 에이허브 선장을 잘 아네만
어떤 사람이냐 하면 훌륭한 사람이지. 빌데드 같이 신심이 깊은 사람은 아니고 나처럼 신심이 없는 말을 마구 하지만 착한 사람이지. 그러나 우리보다는 훨씬 큰 인물이야. 그래. 언제나 우울한 얼굴이라는 것도 이번에 돌아올 때 잠시 정신이 돌아버렸다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게 된 것도 피를 뿜어내는 다리의 절단한 곳이 몹시 아팠기 때문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어. 지난번 항해에서 저 죽일 놈의 고래에게 다리를 잃고 난 뒤로는 화를 잘 내게 되었지. 미친 것처럼 화를 내고 난폭하게 구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도 언젠가는 없어지겠지. 그래서 꼭 한 번만 자네에게 말해두겠네만 화를 잘 내는 훌륭한 선장을 따르는 편이 벙글벙글 웃는 시원찮은 선장을 택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일세. 잘가게 젊은이, 이름이 나쁘다고 에이허브 선장의 욕은 하지 말게나. 그리고 그에겐 아내가 있다네. 결혼하고 항해에 나간 건 3번밖에 안 돼. 귀엽고 체념할 줄 아는 처녀 같은 여자지. 생각해 보게나. 그 귀여운 처녀가 그 나이 많은 사람의 아이를 낳았단 말일세. 그리고 보면 에이허브에게는 무서워서 어쩔 도리가 없다고 할 정도의 일은 조금도 없다는 것을 알 걸세. 아니 벼락을 맞을 정도로 신을 두려워 않는다 해도 에이허브에게도 인정은 있다네. 걸어가면서 나는 생각에 잠겼다. 뜻밖에도 에이허브에 대해 알게 되어 그를 생각하니 어떤 막연하고 격렬한 고통에 가슴이 죄어왔다. 그리고 그에게 동정과 연민을 느꼈는데 무참하게 다리를 잃은 것 때문이라는 것은 알지만 그 밖에도 무슨 이유가 있는지는 알지 못했다. 한편으로는 그에 대해서 이상한 두려움을 느꼈다. 그러나 그 같은 감정은 도저히 말로 설명할 수도 없고 두려움이라고 잘라 말할 수도 없는, 다시 말해서 이름 붙이기도 어려운 것이었다. 아무튼 그런 감정을 느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비밀에 쌓인 듯한 에이허브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서 안달이 났다. 그러나 결국 생각을 다른 방향으로 돌림으로써 에이허브의 어두운 그림자는 마음에서 사라졌다.